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4월이 되면 상당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네, 우선 여러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네. 꽃다운 청춘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네, 하루속히 그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좀 위로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어떤 진상규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 어떤 기억 투쟁이죠. 예, 제주 4.3 사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4.3을 상징하는 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동백꽃입니다. 예, 겨울에 피는 꽃이죠. 예, 겨울 동자가 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동백꽃은 통꽃으로 집니다. 예, 통 전체로 떨어지거든요. 네, 굉장히 4.3을 상징하는 꽃인 이 동백꽃,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민들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학살된 정말 참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꼭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3을 4.16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역사의 어떤 부채를 조금이나마 나눠짓는 그러한 숭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이 4월을 보내면서 그러한 한국 사회의 어떤 이 현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5절이죠. 논증 비판하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일부에서는 여러분하고 조금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수업 안내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논증 비판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논증 평가 그리고 논증 구성, 예, 양쪽에 다 걸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논증 분석 4단계의 1단계에 있는 결론과 전제 찾기인데 그것이 이제 논증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논증 평가라고 하는 거는 지지관계와 어떤 전제의 신뢰성 2, 3번, 그리고 4번이 이제 어떤 논증 재구성의 방법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논증 비판하기는 우리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서 어떤 타당성과 건전성, 연역 논증이죠. 귀납 논증에서는 타당성과 건전성에 해당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보통 귀납적 합당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코전시라 해서 설득력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건전성 관련된 귀납 논증의 대응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선 여러분 우리 연역 논증 비판하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윗부분에는 연역 논리는 역시 이 타당성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논의가. 하지만 우리 일반적 토론 상황에서는 타당성 못지않게 건전성도 중요하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전제로부터 결론이 잘 따라 나오고 그랬는데 이건 좀 나중에 이 책이 이제 재판이 되면 이건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잘 따라 나오는 건 아니죠. 이건 지금 귀납이 아니라 연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결정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사용한 전제가 참이라 이것도 모든 전제가 참이어야 하죠. 여러분 하나만 참이면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전한 걸 보이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하는 타당성과 전제들 모두가 참이다라고 하는 이 건전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타당성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우선 여러분, 법칙적 불가능성하고 논리적 불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알을 낳는다, 이건 법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애니메이션에서 가능하죠. 상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상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칙적 불가능성 플러스 논리적 가능성, 이것이 바로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상이 가능합니까? 우리 이모텔리티죠. 불멸성. 안 죽고 산다는 얘기예요. 예. 육체도 안 죽고 살 수 있다라고 그러한 어떤 믿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이 또 불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믿음도 있고요. 이 상상이 가능하죠, 이런 게. 근데 실제로는 있을 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연 법칙에 따르면 법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발레를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논리적 불가능성인데 2 곱하기 2는 5다.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또는 둥근 사각형. 상상이 안 되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논리적 불가능성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전능하다라고 하는 신조차도 2 곱하기 2를 4가 아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성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걸 여기에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그 논리적 불가능성은 신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원리는 그 밑에 보면 전제들을 받아들이더라도 결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죠. 건전성 문제제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론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반례를 제시하면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좀 읽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단순 문장이 있고 복합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론을 구성하고 반례를 제시하는지, 처음에 이제 주장 A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반론은 not A죠. 얘도 나옵니다, 여러분. 영희는 학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반론을 제기하면 영희는 학생이 아닌 것이 아니다. 즉 영희는 학생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7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그 A이면 B다 라고 하는 것의 반론은 어떻습니까? A이지만 not B. 즉 영희가 날라리라면 영희는 나이트클럽에 간다. 날라리는 이제 옛날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비행 청소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영희가 품행장애 청소년이라면 영희는 나이트클럽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미하게 비판하려면 어떡하냐 그러면, 영희가 품행장애 학생이라도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어딜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클럽에 가는 경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론도 구성하고 반례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A이고 B라고 하는 것의 반론은 not A 또는 not B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네 가지가 가능한데, 여기 설명을 읽어보시면 A이고 B라는 것의 반론은 not A이거나 또는 not B이거나 not A 그리고 not B, not A 또는 not B, 네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예, 가장 약한 것은 not A 또는 not B죠. 그리고 가장 강한 것은 not A 그리고 not B가 가장 강한 주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선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선언 문장이 있죠. A 또는 B 하면 not A 그리고 not B라고 여러분들이 반론을 구성할 수가 있고 이해도 제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첫째 단계는 반론을 구성하고 두 번째 단계는 판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왔죠. 진이는 학생이거나 여자이다. A 또는 B잖아요.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그러니까 진이는 학생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을 구성하고 판례를 제시하니까 진이는 40대 남자 교수다. 이렇게 판례까지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역 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러면 귀납 논증으로 한번 가보죠. 귀납 논리학에서는 타당성, 건전성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논증이 타당하다 또는 건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납 논증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성 또는 설득력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89쪽의 첫 번째 단락 끝쯤에 가보시면, 자, 여기 이제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이게 2단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제의 신뢰성, 이게 3단계입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이게 이제 귀납적 합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읽어보시면, 어차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들이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만일에 얘기한다면 이건 유의미한 비판이 아니고, 결론이 참이 될 개연성이 높지 않다. 즉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라고,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일종의 어떤 지지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 나오는데, 얘 11을 보면 다 왼손잡이래요. 영수, 순이. 그러니까 우리 반 대부분인 왼손잡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충분한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성인 표본을 보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9대1 정도 된다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론이 거짓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그런 사회에서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훨씬 많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들이 후천적인 오른손잡이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네. 공연히 배제나 차별을 당할까봐 그러한 우려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죠. 이제 한국 사회도 상당히 그 어떤 그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행복도도 많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타인과 비교하고,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지지관계는요, 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뭐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납 논증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추가 전제에 의해서 논증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거, 이게 관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귀납적 일반화 논증에서는 좀 더 큰 표본에 대한 추가 정보에 의해서 뭐 이제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통계적 3단 논법의 지지관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율하고 중거집합의 구체성이잖아요. 여기서 중거집합의 구체성만 나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약화되는 거죠. 유비논증은 어차피 우리가 유사성에 기반해서 또 다른 성질도 유사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 비유사성 또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유비논증은 약화되죠. 인과논증은 어떻습니까? 동질성이 강화되면 당연히 논증은 강화되는데, 동질성이 약화되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큰 표본에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추가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 이 귀납 논증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전제의 신뢰성 문제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통계적 일반화 논증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권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뭐 대통령 선거 관련 어떤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도 뭐 계속 더 이제 한국 사회에도 한번 불어닥칠 텐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제의 신뢰성을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얘기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도 뭐 그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죠. 예, 보수층, 샤이 보수층들. 네. 뭐 그런 경우에 전제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귀납 논증에서도 이 통계적 3단 논법, 특히 여기 지금 뭐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통계적 3단 논법의 전제에는 모집단에 대한 통계 진술이 진술되어 있다는, 이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모집단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중거집합이죠. 중거집단이고, 모집단 표본은 어디서 씁니까? 귀납적 일반화 논증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통계적 3단 논법은 중거집합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뒷장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통계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이건 우리의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만, 전제의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면 당연히 논증은 어떻게 됩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보죠. 보통 통계에 대해서는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그 얘기가 있죠. 아주 촌철살인입니다. 예. 이 세상에 3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예. 사실 이제 그 통계청의 통계 가지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살짝만 조금 그 마사지를 하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정부에 대한 아주 그 호의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마크 트웨인조차도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93쪽부터 이 연습 문제를 전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지 못하셨다 그러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수업을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보면은요, 논증을 한번 비판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제 1이 있고 전제 2가 있고 결론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호화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면 B, not A면 B, A 또는 not A, 그러므로 B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론이 정언 문장이에요. 단순이죠. 복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양도노법인데. 그리고 두 번째 전제 2를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선언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전권 긍정식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성적, 그러니까 단순 구성적 양도논법이 바로 여기 문제 1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매우 쉽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A이면 B다라고 하는 이 조건 문장의 반론은 어떻게 만듭니까? A이지만 not B. 그리고 not A이면 B다 그러면 not A이지만 not B인 경우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해 보면 평화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필요한 경우, 예, 당연히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론을 구성하고 반례까지 제가 제시할 수 있는데, 평화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남북 문제 해결 방안으로 원조 물자를 전달한다든가, 예,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유엔의 기능이.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유엔은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유엔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난민 구제라든가 평화유지군 파견 등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론도 구성하고 반례도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고, 전제 2는 어떨까요? 평화 또는 전쟁, 평화 상태, 전쟁 상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론을 구성하면
평화 상태도 아니고 전쟁 상태도 아닌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유일한 남북 분단국, 우리는 분단국가잖아요. 휴전 상태. 그렇죠? 간과된 선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논증은 타당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건전할까요? 유엔이 이렇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전하지는 않죠. 2번으로 가보시면 이거 여러분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맨 마지막 줄이 결론인데 우리를 공동체 참여해서 이탈하게 만드는 범위는 늘어난 노동시간이다. 이거 여러분 인과 논증으로 만일에 인과 문장으로 바꾸면 C는 이의 원인이다잖아요. 그럼 뭡니까? 노동시간의 증가가 공동체 참여율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인과 진술로 여러분이 바꿔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글을 비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글의 결론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동체 참여율의 저조가 노동시간 증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답은 니은이죠. 뭐 늘어난 집단이나 노동시간이 늘어났거나 노동시간이 줄어들거나 시민활동은 다 감소했다. 시간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정치가 하도 허접해서 정치가 너무 민의와 따로 놀기 때문에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지나친 어떤 개인주의가 강화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제시될 수도 있겠습니다. 니은입니다. 3번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이거 우리 뭐 32쪽에 문제 5번에 4번도 이 문제인데 이거 양도문법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성적이 좋은 첫째와 성격이 좋은 둘째를 놓고 고민하는 부모에게 따뜻한 하지만 아주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좀 제공해 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할머니는 맨날 슬픕니다. 슬픈 면만 보셔서 그렇겠죠. 그것을 좋은 면을,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이 논리학을 배운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분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적절한 것은 그 가나다인데요. 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비가 오거나 날이 개거나 둘 중 하나.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A 또는 A 또는 B다 그러면 not A 그리고 not B인 경우 있잖아요. 뭐 비도 안 오고 날도 개지 않는 어느 때입니까? 이런 뭐 흐린 날, 눈 오는 날 뭐 이런. 이것을 우리가 흑백사고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휴전 상태처럼. 라는 정답이 아니고 나머지 가나 다는 여러분 이것은 정답입니다. 답은 3번이 되는데 이거 여러분 반론 구성하고 판례 제시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할머니를 항상 할머니가 기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 연구진의 결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인과 논증인데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맨 밑에 줄에 있죠.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크론병 환자는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C는 이의 원인이다죠.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이 돌연변이가 생긴 크론병 환자가 여기에 이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표본을 추출해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은 크론병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관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크론병 환자가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2번은 새롭게 발견된 유전자 X가 이 돌연변이도 면역 억제제 부작용도 모두 다 야기했다? 우리 조금 이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홍역 얘기가 나오거든요.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더 큰 표본에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3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논증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어떻습니까? 표본 크기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강화되죠. 4번은요.
이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관합니다. 5번은 어떻냐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게 동질성 강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논증은 강화되죠.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논증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거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만 보고 갑니다. 1번 유권자 수가 줄었다. 이건 논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통계적 일반화 논증을 제시한 건데,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 표본의 편향이죠. 편향된 표본은 대표성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당연히 여러분 여기 샤이보스층, 그 다음에 여기 표본의 크기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결론이 참이될 개연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여기에 응답 거부율이 높다? 당연히 이것은 개연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번은요. 이 주장을 약화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입니다. 실험이 진행된 반 내부 공기 중에서 발견된 헬륨-4의 양이 일반 공기,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 헬륨-4의 양보다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실험가들의 주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핵융합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방 안에 생성된 물질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많아야 하잖아요. 이 헬륨-4가. 그러니까 3번이죠. 여기서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원자보다 더 깨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견입니다, 여러분. 자, 7번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 지금 이 논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 단순 구성적 양도논법인 걸 아실 수 있어요. A이면 C, B이면 C, A 또는 B, 그러므로 C예요. 반론을 구성하고 반례를 제시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가하고 다가 정답이고, 나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타당하게 도출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타당한 양도 논법입니다. 나머지 여러분 가, 다는 읽어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풀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8번을 좀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논증을 구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A이면 B, not B이면 not C, A 또는 not C, 그러므로 not B예요. 이것이 여러분 타당한 논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이면 B, not B이면 not C를 not C, 그 다음에 A 또는 not B, 그 다음에 결론으로 B 또는 not C 이렇게 돼야 타당한 양도논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복합 구성적 양도논법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가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반론, 반례 구성해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고요. 다를 보면은요, 영희는 철수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전제가 틀렸다. 이게 아까 보면은 A 또는 not C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ot A 그리고 C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지 않고 not A이고 C인 경우 뭡니까? 대신 영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관심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 잘못된 것이죠. 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타당하게 도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타당하게 도출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하면 A이면 B, not B이면 not C, A 또는 not B, 그러므로 B 또는 not C 이렇게 되면 이것이 복합 구성적 양도논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부에서 이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